2부 시작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50%가 넘는 파죽지세로 1차 슈퍼위크까지 해서 지금 압승을 거뒀죠. 근데 이상한 프레임이에요. 근데 51%가 넘는 압승을 거뒀는데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만족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비교라는 게 있어. 기대치라는 게 있어. 예. 뭐 55% 60% 넘을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조금 떨어져. 그러면 마치 이재명이 압승이 아닌 것 같은. 근데 그런 걸 싹 지우고 보면 어마어마한 압승이거든요. 왜냐? 후보가 5명이 더 있어요. 이 사람들 합친 수보다 1위 후보가 더 표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 압승이잖아. 일단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게 일단 맞죠. 그러니까 보통 그 통계조사에서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50% 이상의 찬성이라면 그냥 다 찬성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가 넘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특히나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에서도 비주류였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게 주류 세력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낯설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의 51%, 54% 이 숫자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획득한 6%에서 10%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촛불 시민이 개혁이라는 어떤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공감대가 어느 지점을 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나머지 정치인들이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게 잘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개혁 과정에서는 문재인과 다른 스타일, 다른 방법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추미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생각했을 때 개혁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게 시민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고 어떻게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다들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하고 있는 게 좀 가소롭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슈퍼위크를 지나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51.41%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31.08%고 추미애 후보가 11.35%입니다. 그러면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약진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60%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60% 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도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 추미애 후보가 2위까지 좀 약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51.41%로 이 과반을 넘어가는 게 딱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또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재명 후보가 막 60% 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추미애 후보가 빨리 약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가 그렇게 흔쾌히 만족이 안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2017년도에 정말 대세론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을 때 그때 71.6%가 투표를 했어요. 민주당 경선에서.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57%를 득표를 했어요. 지금 1차 위크에서 74%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아요, 현재까지. 이거 투표율 올리자라고 지난번에 50%밖에 안 되는데 빨리 올려야 된다 얘기한 거는 성공적으로 한 거고요. 문재인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한 5, 6% 정도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이따 또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호남도 호남이지만 저는 경기 투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70%인데 지금 200만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최소 60% 이상은 수도권에서 경기에서 먹고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우리 후보가 됐을 때의 57% 선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였다면 관심도를 모으기 위해서 결선 투표 가자고 해도 많은 당 그렇죠. 지지자들이 네. 흔쾌히 동의를 할 텐데 이미 1차 경선에서 네거티브의 맛을 봐버렸단 말이야. 무슨 아내의 맛도 아니고. 근데 이게 안 좋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불안 후보네 사실상의 네거티브를 후보 본인이 하고 계시죠. 지금 저쪽이. 그렇다 보니까 이러면 결선 투표 가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들이 또 모아지고 그래서 그 시간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2차 슈퍼위크에서는 또 어떻게 그렇게 어떤 당심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너무 깊은 분석이고요. 1차에서 민주당의 제일 비주류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의 득표를 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축하하고 막 좋은데 안심할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데 대부분 뭐냐면 내가 1등 했는데 제 성적도 조금 올랐어. 그게 싫은 거예요. 이낙연 후보 올랐다고? 나는 1등해서 좋은데 쟤 조금 올랐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댓글창들이 되게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뭐 YTN이나 이런 데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 수준이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재명 결선 투표 없이 가게 하려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후보를 주저앉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소예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되냐고. 추미애 또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혁 대 개혁이 돼야 민주당의 이 전체적인 어떤 포션 자체가 커진다. 예, 예.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을 앞서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서로 간에 20% 차이가 나요. 추미애 후보보다 이낙연 후보가 20%가 더 많고 이낙연보다 이재명 후보가 20%가 더 많고 그래서 저게 추격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들이 보여질 측면이 있지만 지금 추미애 후보는 바로 직전까지 현직 총리였던 사람을 지금 다시 사퇴시킨 거 아닙니까? 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이미 민주당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사태도 지금 한몫하고 있다고 일단 보는 건데 어쨌건 지금 이 논란은 너무 빨리 앞서갈 필요가 없어. 이번 주도 아니고 다음 주에요. 광주 전남 부근. 그 시간이 좀 있어요. 일이한 사람 축하부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너무 일찍 앞서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럼 한텀 쉬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게 좋은지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좋은지는 알아서 평가하게 내버려둬요. 혼자 원하는 방향 쪽으로 선동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 큰절하는 저 모습 보니까 좀 뭔가 좀 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50% 이상 나오는 득표 결과가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뭐 크게 색다를 건 없지만 꾸준하게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당원들 그리고 이제 경선에 참여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숫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게 좀 설득력이 됐나? 정말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나?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 느낌이 전달돼가지고 저렇게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구나 콘크리트 바닥에 저라는 모습이 좀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경선이 있던 날이요. 장기표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장기표 씨 이거 되게 유명한 옛날에 진보회사였잖아요. 예. 어쩌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꿰차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 성남시 개발 수혜업체 뭐 대장동 뭐 개발 뭐 여기 관련해 갖고 그 회사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다닌다. 참 그 정보를 나는 똥파리한테 가져왔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저도요. 실제로 후보 캠프에서 있잖아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100%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해명이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해 보면 나올 터이니 그런 적이 없다. 그 이재명 지사 아들이 현재 무직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발 업체한테 혜택을 주고 그 아들을 여기다 집어넣어놨다는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를
아니 경기도청도 시험 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불합격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은 그 애초에 자기가 원하는 아빠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꽂아줬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맨날 과정 이렇게 다 지켜가고 하다가 그러니까 나경원처럼 그럴 거면은 대기업 그냥 팍팍 꽂아주면 됩니다. 안 했고 결과적으로는 또 잘못된 정보로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그게 이제는 이쪽 캠프에서 넘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쪽 야당으로 넘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기표 선생이 이만큼의 정보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전달해 준 거를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러니까 팩트체크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이 너무나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표 선생이 8, 90년대까지만 잠깐만요. 왜 자꾸 선생이라고 해요? 사람 보지도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표 씨가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노동운동계에서는 거의 정치 사상가 대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무슨 뭐 살아있는 화신이다, 뭐 마지막 친구다, 뭐 이런 칭호까지 받았던 사람으로 이소선 어머니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정치계에 진출할 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보 정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 기웃거리다가 안 되니까 지금 저기까지 밀려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진짜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사실상 노망에 가까운 짓을 하고 네. 있다고 보는데 후보 본인이 그 이야기를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거는 그냥 게임 끝난 거라니까요. 이게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각이에요. 요거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저쪽에서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추미애 후보는 지금 현재 가장 분위기 좋은 그 캠프는 추미애 캠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정세균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두 자릿수로 올라서면서 빅3처럼 이렇게 불리는 상태가 됐고요. 요게 이제 앞으로 남은 한 10여일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를 찍을 것이냐, 이재명을 찍을 것이냐. 요건 굉장히 딜레마가 될 거예요. 아프다. 근데 우선 추미애 후보는 지금 처음에 했었던 대전 충남 말고 바로 두 번째부터 해서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강원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3개 지역에서 3위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후보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대선 출마한다고 하셨을 때 이야기했을 때 남들보다 너무 늦게 출발했다. 이런 걱정을 했었고요. 시점이 너무 늦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말 공고하게 깨지지 않던 그 추윤 갈등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사실상 비호감도 1위로서 마이너스 지지율을 가지고 업고 짐에 등에 지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돌파하고 6명 안에 들어와서 다시 3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의 바람이 무엇인지가 저는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저는 이게 또다시 호남에게 맡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남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대선 승리의 맞춤형 전략 투표를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열쇠가 호남에 주어진 것이고 호남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추미애 후보를 2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준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지막 카드가 다시 호남민들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대개 보니까 여론조사대로 나오더만 여론조사대로 나와요. 충청도도 그렇고 대구, 강원도도 여론조사대로 대충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1등이 여론조사 1등이 이재명이죠. 이재명입니다. 네. 어떤 여론조사도 이낙연이 앞서는 여론조사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반전을 노린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제 거기 이제 뭐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뭐 투표를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슈퍼위크까지 딱 표를 깠을 때 실제로는 이제 투표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약간 여론을 따라가긴 하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재명 게임 끝났네. 한 55% 찍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국민선거인단이나 투표하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추미애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면서 추미애 후보의 아젠다처럼 개혁 대 개혁으로 가자고 하는 표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추미애 후보가
표를 두 자릿수로 얻으면서 약진을 앞으로 할 것은 변함이 없었처럼 보이는데 이낙연이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좀 불가능하다고 네,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너무 크게 조명을 해주고 설레발 있잖아요. 넘치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을 때도 그때도 그랬는데 그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던 그 장소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뭔가 엄청난 큰 승부수를 던진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어떤 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포장해 주니까 선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나 특히 이제 그 추미애 대표의 그 약진에 대해서 딱히 이게 언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통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낙연 대표가 엄청나게 큰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치는 거죠. 네. 지금 월요일날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지지 득표가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예. 여론조사보다 근데 많이 나온 거예요.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정세균 후보가 그동안 농사를 지어놓은 조직이 있는데 4%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죠. 강원도 같은데 기대를 많이 했대요. 예. 조직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낙연은 사실상 지금 약간 용병 느낌이고요. 정세균이 훨씬 더 주류에 가까운데. 그렇죠. 예. 그 어쨌건 간에 지금 후보를 사퇴를 했는데 이제 이낙연 쪽에서는 정세균의 지지를 얻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절대 단일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뛰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자나 주위에서 유도 질문을 하죠. 이낙연 뭐 후보 지지선언 같은 거 안 하냐 이렇게.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중립지대로 이제 자기 표를 끌고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 경선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그럴 것까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만약에 악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라면 이렇게 써야죠. 정세균 끝내 이낙연 지지하지 않고 사퇴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맞아요. 왜냐면 기대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되게 아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퇴할 거 좀 미뤄지고 사퇴하시질 않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두 분이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게 있었으면 평소에 잘하지. 그러니까. 네, 평소에 저는 챙겨주기라도 하지. 이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세균 후보에게 있었던 4.27%의 표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하고는 마치 같은 총리 출신이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오버랩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정세균 후보를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냥 정통 민주당 사람들이었을 뿐 똥파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쪽은 오히려 지금 권리당원들과 우리 쪽으로 표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지지가 똥파리가 없었으면 더 올랐을 나는 후보라고 보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방송에 영향을 받는 층도 있을 거고 동네에서 그냥 막 공무청 정도 지낸 사람이니까라고 그냥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낙연 후보는 똥파리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닥 내에서 이낙연이 좋은 후보다. 근데 똥파리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무참히 선전하고 선거운동 되게 열심히 하더라. 네거티브 다나 이랬으면 지지율 더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요. 요거는 지금 그 이낙연 후보 쪽이 처음에 이제 친구를 잘못 사귐으로써 발을 잘못 담가가지고 저는 결국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결선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 일견 맞다고 봅니다. 결선이 지금도 이렇게 피곤한데 결선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네거티브가 더 장기화가 될 거고 계속해서 지금 끄집어내는 것들이 너무 악의적이라서 이게 나중에 본선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안 될 것들을 장기간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장관을 생각하는 마음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가장 딜레마긴 한데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뭐 이낙연 쪽이나 이쪽에서 표를 빼와야지 이재명 쪽에서 표를 빼왔을 때는 이재명의 기세가 조금 수그러들었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조금 그 퍼센테이지 이번 주에 올라온 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기세 등등해졌거든요.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난 웃기는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20% 차이 나는 득표율 갖고
약진하고 있다고. 약진은 무슨 약방 거죠. 그게 요거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모든 이슈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거든요.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우리 지역에 투표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낙연이 어떤 필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봤을 때는 투표할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지지할 건지는 정해져 있어요. 난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이재명 표에서 추미애로 가는 것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결이 비슷하니까 그런 거고 내가 이낙연 지지냐 이재명 지지냐는 난 정해져 있다고 봐요. 다만 이슈에 따라서 투표장에 더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져서 지금 이재명이 50% 깨지게 생겼어 하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 이거 결선까지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거티브 엄청 심해지겠는데 하고 투표장에 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랑 다른 개념이에요. 상당히 민주당 친화적인 사람들이 개입해 있을 거고 뭐 일부 아주 극히 일부는 역선택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죠. 선거를 즐기지 못할 거면 그러면서 뭐 주위에서 뭐 새날이 뭐 추미애 장관 좀 눌러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내가 댓글창으로 봤거든요. 미친 짓 하지 마요. 그렇게 해서 감정 나빠지는 게 더 위험한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되는 대로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여론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주장한 것과 이런 거는 상관은 다르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투표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도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계속 활동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들죠. 대표적으로 그 의원직 사퇴 선언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차라리 나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캠프에서 상징적인 인물 한 명을 퇴출시키는 게 훨씬 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설득력이 더 커요. 대표적으로 신경민 의원 같은 사람 그 캠프에서 퇴출시키면 상징적으로 이 똥파리하고 이제 선 그었구나. 이런 느낌을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캠프 내부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의원직 사퇴 하나서 딱 던지고 거기다가 아무 죄 없는 보좌진들까지 생계를 다 끊어버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입증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느냐 추미애를 지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뭐 다른 길을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의원 사퇴를 했던 부분은 지난 방송에서도 진단을 했던 것처럼 저는 이것이 가장 악의적인 네거티브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의원 사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시비를 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를 다 던져서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하는 가장 악의적인 네거티브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바로 뭐냐면 적폐 세력의 청산에 앞서 선결 문제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반개혁 세력의 제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반개혁 세력을 민주당 안에서 우리가 보통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그 반개혁 세력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적폐 세력과의 한판 싸움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의 우리의 숙제는 반개혁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재명, 추미애 후보의 이 합산이 전체적으로 거의 70%까지 육박을 해주면 우리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지역 한번 봅시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강원 이렇게 1차 선거인단은 지역이랑 상관없어요. 민주당이 권리당원이거나 평당원이 아닌데 평당원이나 권리당원이어도 당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신 분들이 가입해서 일반 국민이지만 평상시 때 민주당 지지층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이 어디 있죠? 전라남북도 있고요. 광주, 전남, 전북, 부울경 제주, 있고요. 부울경, 인천, 경기, 수도권 서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들은 아까 호명했던 지역보다 훨씬 더 개혁 성향이 강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또는 이낙연 표들이 일정 비율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남을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특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하면 돼요.
자신들이 뭐라고 전략적으로 투표하고 말고 하겠냐고.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자체가 결선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를테면 이낙연이 결선이 가거나 이기려고 하면요. 지금 20만 표를 뒤집어야 되는데 특정 어떤 지역이 압도적으로 이낙연이 예를 들어서 전라 남북도에서 100%로 뒤집어도 불가능한 숫자가 이미 벌어져 있는 거예요. 결선이 아니냐의 차이만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기를 죽으실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 이게 축제로서 즐겁게 장을 마무리해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막 사이 좋았던 관계를 틀어뜨리면 안 되고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낙연 지지자하고도 관계를 나쁘게 만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사실 1차 그 국민 경선 이 슈퍼위크 끝났을 때 게임은 끝난 겁니다. 나머지 디테일들이 좀 남아있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일방적으로 그 정도 표 차이가 났는데 뒤집어지려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2차 슈퍼위크 이런 데서 이낙연 표가 100% 나와야 가능한 역전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세균 사퇴하거나 예를 들면 김두관 뭐 박용진 뭐 워낙에 지지율이 미미하긴 하지만 그럼 그 사퇴하면 그 표가 다 이낙연한테 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갑아먹고 편히 자도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고. 쉽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뭔가 너그러운 품을 갖고 나머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표를 흡수할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댓글창 들어와가지고 계속 전략 투표하네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야기 잠깐만 하면 주말에 보니까 그 홍준표가 진주 의료원 폐쇄를 한 이야기 홍준표가 그 무슨 국민 면접인가에서 내가 진주 의료원 폐쇄한 게 어쩌고저쩌고 막 뭐라고 혀를 길게 뽑던데 사실 그 성남 의료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거 세우는 과정에서 정과 하나 생겼었죠.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은수미 시장 나왔을 때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남 의료원이. 예.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의 작품이잖아요. 네. 요거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뭐 표 계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한다고 할까만 무섭다 할 정도 중에 하나가 지금 성남 의료원이 나온 거고 홍준표가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 차변스는 내가 상대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둘이 붙었을 때 가장 이슈가 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아젠다로 나온 거라고 봐요. 진주 의료원 폐쇄와 성남 의료원 만든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이 진주 의료원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사람들 다 강성 좌파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형님은 이제 뭔가 자기가 논리가 꼬일 때 강성 좌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막혔다는 거고, 이거 뭐 하나씩 반박을 해보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판례에서 두 줄 핵심 읽어드릴게요. 2015도 60617 판례인데요.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 사건에 대한 판례였고요.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통합과 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한 사항인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도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끝.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였어요. 위법한 행위인데, 근데 이미 다 아예 해산까지 시켜놔가지고 위법하다라는 취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경남도지사는 악질이다라는 그런 판례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왜 폐업을 시켰는지 그 원인 자체가 정말 화가 핫딱지가 나는 게,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던 그 부채를 제로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장부사항 다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있던 그 빚이 어디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청의 빚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하기관으로 빚을 다 떠넘기고 장부상 계정 바꿔가지고 빚을 다 숨긴 거죠. 채무제로라고 그렇게. 근데 그 진주의료원은 그게 안 되니까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장부상 부채 제로를 만들려고. 그래놓고 진주의료원 없애놓고 그 부채 제로 달성했다고 축하 파티 했잖아요. 진짜 악랄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그때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2013년에 진주의료원 폐쇄됐는데 그 해 2013년에 성남에서는 성남시 의료원을 착공한 대상징 사건이라서 둘이 만약에 본선에서 붙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텐데 성남시 의료원
당시에 이재명은 변호사였습니다. 시민활동가 겸 2003년 성남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 발의 조례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명 현 지사가. 당시 주민 2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47초 만에 심의 거부로 폐기됩니다. 이 항의를 하던 중에 연행돼가지고 나중에 정권가 생긴 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이제 화가 난 거야. 나 변호사로만 하면 안 되겠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시장하고 말아 이렇게 했대요. 그때. 내가 시장하고 말하.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이 각종 인터뷰에서 나오는 건데 난 이런 지점들이 이재명을 지금의 이재명으로 만든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내막을 알면서도 정과 사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제일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런 전과는 사실 훈장입니다. 내가 너는 누구를 위해서 연단체처럼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뜨겁다. 아우 덥다. 아니 근데 우리 준표 형이 전 요즘에 어깨 뽕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진주의료원과 함께 예전에 문제됐던 게 돼지발정제잖아요. 이 돼지발정제 때 옛날 걸 찾아보니까요. 2017년 대선 당시에 2005년에 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랑 돼지발정제를 사용해서 성범죄를 모의했다라고 자기 손으로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17년 대선에서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어릴 때 저질렀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했던 홍준표가 지금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금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지금 홍준표가 요즘 이 상승 추세에 타고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말에 여러분 깜짝 놀란 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 공익처분 관련해서 국민연금을 배임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된다. 국민연금이 돈놀이 하는 거잖아 사실상. 네. 그게 이제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이 막 뺏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이자를 챙기고요.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 손실은 도민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이미 주식회사 일산대교나 국민연금은 충분히 뽑을 거 뽑았는데 지금에 와서 경기도민들 또는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통행세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요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민주당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요. 이런 거 아젠다를 딱 가져와가지고 야 앞으로 통행료 안 받을 거야. 이거 법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익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것을 충분히 동원해가지고 알아본 뒤에 이걸 회수한 거거든. 근데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지금 얽혀서 얘네들 막 흑자를 보면서 그걸 다 국민들한테 전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을 왜 배임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 일산대교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일 주주예요. 단일 주주가 그러니까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민연금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자회사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그 손실을 메꾸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속하거나 통행료를 인상시키는 와. 방법을 계속 지금까지 써왔다는 거죠. 악질이네. 그러니까 이게 주주 입장에서 내 회사인데 내 회사가 일부러 손실이 나도록 주주가 강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주가 누구냐? 개인이라면은 홍길동을 고소하겠지만 그 법인이니까 국민연금이라는 법인이니까 법인을 고발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푸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는 다 맞거든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정신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크거든요, 국민연금은. 이 구조가 기득권들한테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이재명 저러고 있는 거. 우리가 막연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바꿔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겠냐고. 네. 최소 수만 건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거거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선전포고했잖아, 지금. 이게 개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개혁으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근본적으로 도려내야 된다.
요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이재명 지사의 최장점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최장점이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아까 페북에 글에서도 나온 것처럼 보수 언론의 반발이 거세다 그랬잖아요. 지금 모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수 언론에서 먼저 나서서 공격을 일제히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꼭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갈라치기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재명 지사는 왜 현안 시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느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예. 9월 10일 날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썩은 부위 다 도려내야 된다. 새 피가 몸에 돌도록 그래야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우리 의원들이 어느 캠프에 지금 합류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9월 10일 날 이재명 지사는 이 수사 사주 고발 사건이 터진 다음에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이고 본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의원들 중에서 이 캠프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때 법무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그 사람이 더 강도 높게 청와대와 함께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검찰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이거 마무리 지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과의 여러 가지 전선을 확대시켜 놓으면 대선 가도에 오히려 좋은 점이 아니에요. 네. 불안한 리스크를 갖게 되는 요소가 있어서 일부러 말 안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장이 넓어졌죠. 홍남기계 당신 나라입니까 이렇게 기재부하고도 선전포고를 했고요. 검찰하고도 했고요. 또 요 일산더기 같은 기득권들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기득권들이 지금 이재명을 포위하는 형국이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을 전적으로 밀어줌으로써 본선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 힘으로 그냥 뭐 하다가 저쪽이 정권 교체를 못하는 상황까지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여기에 자꾸 어떤 그 꼬투리 하나가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와 당선이 가장 가까워진 후보는 워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요청을 했겠냐고요. 비토 세력들 그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JP랑 서로 연대를 했겠냐고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이재명이 대선 가는 길에 기득권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